학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 듣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영욱 학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여름은 예년에 보지 못한 더위로 여름 지내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처럼 건강한 모습을 보게 되니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도 1학기처럼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6.25 대학의 강의가 훌륭한 강좌가 되도록 빠짐없이 챙기겠습니다. 아직 날씨가 덥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시간 강의를 해주실 우리 장윤수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십니다. 여러분들 뵙게 돼 반갑습니다. 학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름이 그야말로 우리가 동남아가 돼가는 것 같아요. 기후들이 얼마나 무더운지. 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데프리카라는 대구 플러스 아프리카 해갖고 외지의 분들이 대구를 데프리카라 부른다 합니다. 워낙 더워갖고 거기에 살다가 보니까 이건 뭐 참 해마다 여름 나기가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에어컨이라는 현대 기기가 있어갖고 좀 낫기는 하지만 또 어떤 면은 차를 타도 그렇죠. 연구실도 그렇죠. 집도 그렇죠. 노다지 이 에어컨을 켜다 보니까 이 적응 능력이 몸에 신체에 이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글 쓰고 하다 보면 주로 실내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자연을 결국은 맞춰 살 수밖에 없는데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태계 선생이나 옛 어른들 글을 읽다 보면 이분들 말씀이 그때도 한 번씩 더운데 태계 선생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추자 대전을 한번 보시다 보니까 더위도 있고 그렇게 안으로부터 시원한 바람이 불더라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나 하는 생각이 제 경제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만큼 조선의 성리학자들이 존경한 분이 이 추자라는 분인데 정작 추자라는 분을 이해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남긴 저작이 워낙 방대합니다. 추자 대전만 해도 그렇고 어류만 해도 추자의 말씀을 모은 어류만 해도 몇백 권이 됩니다. 다 어떻게 일반인이 보고 공부하겠어요. 그럼에도 추자라는 분의 삶이나 행적이나 사상을 여기 계신 분들 정도는 적어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떤 책을 소개하면 좋겠나 주목한 게 추자행장입니다. 여러분들 추자행장이라는 것은 추자 플러스 행장인데 행장이라는 글은 아시다시피 그분의 생애를 가장 신뢰할 만한 공식성에 가까운 글이 행장입니다. 근데 그 추자 행장을 제자이자 사위인 황간이라는 분이 지었는데 그 책이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는 특히 중시돼 갖고 거의 모든 성리학자들이 이거를 독서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기는 쉽지 않아요. 1970몇 년에 강호석이라는 분이 의류문고에 이제 번역으로 간단하게 하기는 했지만 워낙 이제 오역도 많고 또 한문투가 많아갖고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또 절판된 지 오래고 제가 올해 장현이 연구년이었는데 장현의 연구년 하면서 틈틈이 좀 번역을 하고 해제를 했다가 올해 6월에 이 추자행장이라는 그 책을 번역서를 내게 됐습니다. 이 책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나가는 건 조그마한 판인데 이건 이제 큰 판으로 해갖고 내게 된 건데,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토대로 해가 여러분들에게 추자라는 분의 삶을 오늘 소개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추자라고 많이 듣고 있지만 정작 어떤 삶을 살고 어떤 행적을 갖고 계신지는 그간 좀 궁금한 분이 많으셨을 건데, 제가 비교적 충실하게 강의안을 기록해 왔기 때문에 이 강의안을 따라가 오늘 PPT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 강의안을 가지고 읽어가면서 설명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 유림은 참 몇 번 나오다 보니까 참 친근해요. 여러분들이. 저는 이쪽하고 연고는 없습니다만, 지난번 안동에 그 국학진흥원에서 선비 아카데미의 그 경남 유림분들이 이번에 좀 참석을 하셨는데, 이 강의에 그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도 몇 분 오셨더라고요. 참 반갑더라고요. 거기에서 또 뵈니까 더 반갑던데, 제가 그 경북 선비 아카데미로 출발해가 지금은 경북대고 그 선비 아카데미 프로그램의 그 운영위원장을 한 6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도 간 교류도 할 겸 거기에 아카데미 중에 제일 고급반인 리더반에 타 시도의 유림의 그 지도자들을 좀 모셔갖고 교육도 하고 교류하면 좋겠다. 그 안건을 제가 그 운영위원회에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위원들이 모두 좋다 해갖고 올해 처음으로 진주하고 경남의 유림분들을 초빙을 했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한 번 더 할 것 같고, 멀리 가기 전에 진주 쪽에 경남 쪽에 한 번 더 했으면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또 평가 반응도 좋고 여러분들이 다녀가시고, 그래서 원래 못 오신 분들도 내년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오셔가 참여하면 좋지 않겠는가 안내 겸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교재,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재 8쪽을 한번 펴보십시오. 근데 이게 크게 두 부분입니다. 앞부분에는 추자 행장 해설을 제가 쓴 글을 거기에 인용을 했고, 그 뒷부분에는 추자 행장의 주요 내용을 발췌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추자 행장이라는 글이 어떤 성격의 글인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그 내용은 1번 제일 끝에 보시면 장윤수 옮김 추자 행장이라는 책에 231쪽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제가 페이지 수를 적었고 2번부터는 어떤 책인가는 적지 않고 페이지만 적었어요. 그럼 밑에 보시면 2번에 231에 2쪽 이렇게 두었죠. 이 책은 번역서의 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 한번 보십시오. 추자 행장이란 주희의 생애와 행실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글이다 해두고, 주희라는 분이 1130년에서 1200년 사이의 인물입니다. 이때가 중국에서는 어떤 시대냐면 남송 시대이고요. 우리나라로 하면 고려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중국을 보시면 이 진나라라 하는 진시황이 세운 이 통일왕조가 나라의 그 연속하는 연도는 굉장히 짧았습니다. 진시황하고 아들까지 2대 만에 망한 나라지만 이 나라가 갖는 상징성이 굉장히 커요. 이 나라보다 앞의 시대를 우리가 앞선 자 해갖고 선진시대라 해가 고대라 하죠. 여러분들 잘 들어보신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게 통식 얘기하는 고대입니다. 그리고 진나라 이후의 시기에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제일 큰 나라를 두 개를 얘기하면 한나라와 당나라, 이게 중국의 중세 시대입니다.
보통 역사학자들이 분류를 할 때요. 그리고 요 사이에도 작은 나라가 있지만 한담 뒤에 송이 있고 명이 있고 청이 있고 요때부터를 중국의 근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송이라는 나라가 아주 중요해요. 이 나라는 중국에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가장 번성한 시대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힘이 너무 없었어요. 국가가 국력이 없다 보니까 끊임없이 외적의 침입을 받게 됩니다. 그 외적의 침입을 받게 되면서 여러분들 중국의 지도를 이렇게 보면 큰 강이 두 개가 있죠. 흔히 중국에서 무슨 강, 무슨 하 이렇게 안 하고 강하라 할 때는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장강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황하를 이야기합니다. 이 중국의 대표하는 강이죠. 근데 이 위에 꺾여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 강이 바로 황하입니다. 밑에 이쪽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강이 양자강이라고 하는 사실 장강이라고 불러야 옳은 명칭이죠. 양자강은 그 장강의 끄트머리 부분이 양자강이죠. 근데 이 강에서 역대 왕조의 90%는 여기에 있습니다. 황하 여기에. 요 꺾이는 요 지점이 여러분들 서안이라고 알고 있는 장안입니다. 낙양, 개봉 전부가 이 언덕이 있어요. 근데 이 개봉이라는 곳에 송나라가 도읍을 했는데 금나라가 쳐들어오면서 비참하게 황제와 황제의 어머니, 황제의 아내 전부 포로로 다 잡혔어요. 그러니까 금나라에 끌려갈 때 보면 처참합니다. 완전히. 이제 그런 굴욕을 겪는 중에 이 황제의 아들 중에 한 명이 도망을 해서 이쪽에 장강 건너갔고 임안부라는 곳에 요즘 어디냐면 항주입니다. 항주에 가가 나라를 다시 만든 게 이게 남송입니다. 그래 아버지하고 다 어머니 잡혀갖고 있는데 아들이 여기 허락 없이 가서 정부를 새로 연 거죠. 추자는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여기 출신입니다. 남송 시대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추자라는 분의 역사의식에는 가장 문제가 뭐냐면 복수 설치입니다. 그 원수를 갚고 치욕을 회복하는 이게 가장 그 사람의 역사의식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위에 내려왔던 이 민족에 대한 증오심이 이걸 불타고 있습니다. 그게 추자 행장 속에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추자가 산 1130년과 1200년 이 대부분의 시기는 바로 남송 시기라는 것. 그걸 이해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행장이란 한문 문체의 글인데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면 한번 보십시오. 개인의 정기와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지만 고인의 세계. 세계라는 건 뭐죠? 조상들이 누군가 그걸 써요. 행장 기록에 보면 항상 선조가 누구냐 그걸 적어요. 그 다음 나오는 게 뭐가 나옵니까? 그분의 성명, 본관, 관양, 자가 뭐가, 호가 뭐고, 관자, 벼슬은 뭐를 했나, 언제 태어나시고 언제 돌아가셨나, 생존 연월일, 후손은 누가 있나, 자손로. 요런 어떤 기본적인 거에다가 그분이 살면서 특징적인 것, 또 주요한 말씀, 행동, 은행까지가 여기에 포함이 돼요. 이거하고 비슷한 글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행록. 그 뒤에 보면 가장, 묘지명, 묘갈명 이런 형태가 그분 돌아가신 분의 행적을 적는 글인데 이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글이 뭐냐 하면 행장입니다. 시호를 국가에서 줄 때에는 행장의 근거에가 흔히 시호를 내립니다. 근데 퇴계 이황 선생이 한국을 대표하는 유학자 중에 한 분이라 하면서 이분에게는 행장이 없어요. 행장이 없어요. 묘가라고는 있는데 그게 왜 그렇나 아마 제자들이 누가 감히 퇴계의 행장을 쓸 건가 하고 서로 사양하고 또 어떤 면에는 쉽게 맡기지 않다 보니까 행장을 쓰지 못했고 행장이 없는 상황에서
국가의 시호를 요청해 갖고 문순이라는 시호를 받았습니다. 이건 특수 사례고 보통은 행장이 있고 행장에 근거해 갖고 뭐를 해요? 그 사람의 시호를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 행장이라는 글이 도대체 언제부터 되었겠나? 중국에는 언제부터 되었고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되었는가? 제가 이래 보니까 중국의 역사의 한 반 정도 되는 게 많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족보 같은 경우가 중국에서 민가족보로서 가장 오래된 것 중에 하나가 소동파라고 알고 계시죠? 이 소동파라는 분의 그 소씨 집안의 족보가 지금 남아있어요. 그게 가장 오래됐는데 한 1000년쯤 됐습니다. 북송시대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려시대예요. 우리나라 족보 중에 제일 오래된 게 뭐냐면 안동권씨 성화보입니다. 성종 때 족보예요. 그게 한 500~600년 돼 있어요. 우리 중국에 한 반년 정도 되죠. 그게 우리 민가족보로서 제일 빠릅니다. 근데 중국에 있어서 행장 기록이 제일 빠른 시기가 언제냐? 거기에 보시면 문장연기라는 책에 보면 한나라 부호간이 양원백의 행장을 지었다는데 이게 시기가 2000년이 됩니다. 무려 2000년이 돼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그게 유행했다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행장이 대략 고려 말 때 빠르면 중기까지도 행장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 한 90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행장이 일반인에게 보편화된 거는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속동문선이라는 책에 이 글 종류대로 분류를 하면서 행장이라는 글의 종류가 있고 거기에 3명의 행장이 실려 있어요. 하나는 홍기달이라는 분이 지은 광릉 부원군 이극배 행장, 신종호의 충정공 허종 행장. 근데 세 번째는 독특해요. 박은이라는 분이 망실 고령 신씨 행장을 썼어요. 망실이라는 표현은 흔히 어떤 데 씁니까? 작고한 자기 아내를 일컫는 그 말이 망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박은이라는 분이 작고한 자기 아내 고령 신씨를 위해서 행장을 적었어요. 놀랍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록을 유교 문화를 보면요,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그 중후기 이후에 보던 여성의 지위보다는 훨씬 높았어요. 여성의 지위가요. 고려 그 시기도 그렇고 조선에 와가 여러분들 최초의 안동건씨 성화보하는 족보를 보면 이 남녀의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자일지라도 먼저 태어났으면 앞에 나옵니다. 태어난 순서대로 자녀의 기록이 이루어져요. 이 놀라운 거죠. 지금도 여러분들 집안 족보에 아무리 현대화해도 남자보다 여자를 앞에 그대로 있는 식으로 한 거 잘 찾아보기 힘들어요. 우리 집에도 딸들이 늘 불만이 왜 지 막내 동생 유군이는 막내인데 우리 이름보다 앞에 나가려고 이제 궁시렁 거예요. 족보에 보면. 근데 이제 그렇게 지금까지도 그런데 이 조선 성종 때의 족보가 보면 남녀의 그런 순서대로 되고 재산도 남녀 균등 상속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이 고려 말 시기에 보면 이 여성의 지위나 고려 때는 조선보다 훨씬 더 위에 있었죠. 근데 이제 행장이라고 여성의 행적에는 흔히 붙이질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흔히 여성 경우에는 행실기라고 붙입니다. 안동장씨 행실기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자기 아내의 죽음을 맞아갖고 이 젊은 남편이 고생만 하다가 죽은 아내의 삶을 애처로이 여겨서 행장을 글을 적는데 제목을 타이틀을 행장으로 박아놨습니다. 근데 이 고령신씨라는 분이 누구냐면 신숙주 선생의 증손녀입니다. 그 집안이죠. 자, 어쨌든 이 속동문선에 이 세 종류의 행장이 있고 나서
우리나라의 선비들 가문에 어느 정도 행장이 유행을 하게 되었다. 그 정도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단락에 보면, 근데 이게 뭐냐면 조선 후기에 오면서 거의 모든 자기 그 선조가 어느 정도 관직하고 좀 행세했다 하면 후손들이 행장을 적으려 합니다. 왜요? 선조를 빛내면 빛낼수록 효도라 여기기도 하지만 자기 가문의 영예라고 봤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행장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추자의 행장도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한 사람의 행적이 여기에 주석도 붙였지만 아까 보여주던 책 한 권 분량이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주자의 행장이 나왔을 때에 많은 사람의 비판을 받았어요. 근데 그 주자 행장이 몇 자냐 하면 여러분들 그 4번에 보면 몇 자라고 했어요? 16,700자인 거예요. 16,700자인데 근데 그 위에 보세요. 이단하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 이식의 행장을 쓰면서 몇 자를 썼어요? 4만 자 썼습니다. 그 다음에 김창협은 그 아버지 김수항의 행장을 쓰면서 무려 몇 자요? 5만 자를 썼습니다. 5만 자를 썼어요. 우리나라에 유교 문화가 들어와서 중국보다 더 활황을 한 사례 중에 하나가 행장문화죠. 주자 행장이 16,700자인데 이것도 당시에 길다고 비판을 받았는데 우리나라에 와갖고 자기 아버지의 행장을 만들면서 4만 자, 5만 자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자체 내에 비판하는 여론이 있는 거라. 무슨 비판이 있겠어요? 너무 길다. 행장 양 많다고 뭐 선조가 뭐 더 위대해지나 이런 비판이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제일 대표적인 게 미수허목 선생. 이분은 행장이란 그 행적을 쓰는 건데 내보고 남이 주공 같다, 공자 같다 해도 내가 실제로 주공 공자가 아닌가 아이가. 나를 일컬어 정자 같다, 주자 같다 해도 나는 정자와 주자가 아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의 주공과 공자가 아니었는데 죽어갖고 지하에서 후손들이 나를 주공 공자 같은 그런 사람으로 묘사한들 이게 뭔 의미 있겠나 라고 하면서 실제 행적보다는 행장에 부풀려 기록하는 그 문화를 비판했던 거죠. 그래요. 행장이든 그다음 묘갈이든 선조의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좀 부끄러운 기록을 적으면 후손들이 못 참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벌떼처럼 막 일어나가. 한번 제가 대전을 갔는데 거기에 엉터리 역사학자 뭐 이덕일은 뭐 하라 해가 대전역 앞에 플래카드를 붙여둔 거예요. 이래 보았더니 은진 송씨 집안에서 붙인 거예요. 왜요? 그 이덕일 씨가 몇 권의 책을 내면서 그 우암 송시열 선생에 대한 그 비판적인 내용을 좀 썼어요. 송시열과 그들의 나라 하는 그 베스트셀러에서도 그랬고 최근에 또 쓴 그 책들에도 또 미수허목 선생 그 백호윤유 선생 그 전기 쓰는 책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 집안에서는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 역사학자라고 이렇게 비판하고 하는데 후손들로서는 물론 지나치다 싶고 그게 듣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달리 보는 분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막 그런 논의는 논의대로 열어둘 수 있으면 제 생각에 훨씬 후손들의 어떤 그런 그 도량이 커 보이고 오히려 바람직한 거 아닌가 이 생각도 들어요. 그런 집안이 많아요. 일일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자기 선조에 뭐 어떻게 했다 해갖고 그 유명한 집안인데 종손이 그 집안에 출입하던 학자를 절연을 해버렸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그 사람 우리 집에 들이지 마라. 그리고 내가 죽더라도 그 사람과 교유하지 마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뒀어요.
그 다음에 뭐 또 학봉 김성일 선생 같은 경우도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그분의 충절도 있고 역사의식이나 그분의 어떤 그런 업적도 우리 다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일본에 가서 참 엄청난 과오를 착각을 했던 아니면 뭐 정쟁에서 온 그런 고집이든 잘못된 행적은 분명히 있었죠. 근데 그건 그거 있는 대로 해도 학봉의 업적이 이제 사그라드는 건 아닌데 이제 일본에서의 그 행적을 가지고 좀 비판하면 이제 그 후손들로서는 굉장히 거세게 또 이렇게 반발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 행장이라는 이런 기록 문화가 좀 객관화되면 좋은데 나중에 조선 후기로 가면서 점점 선조의 어떤 그런 그 잘된 점만 띄우고 좀 부정적인 면의 얘기는 전혀 싣지 않고 잘된 면도 객관적으로 실으면 괜찮지만 그래도 없는 얘기까지 꾸며하는 경우들이 꽤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쪽에서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 선조나 주변에 계신 어떤 어른들의 공식 기록이라 해도 기록들이 다를 때는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번에 이 추자 행장은 추자학 연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주희가 돌아가신 지 20년 될 때에 그 막내 아들 주제라는 분이 이 행장을 좀 기록해 달라고 주희의 제자이자 사위인 주제한테는 뭐가 됩니까? 자형입니다. 자형인 황간에게 부탁을 해서 황간이 이걸 적은 내용이죠. 그리고 6번에 보면 근데 이 주자 행장이라는 것을 특별히 존중한 사람이 태계 이황입니다. 이 태계 이황이 이 주자의 행장을 보면서 주석을 달았어요. 그래서 이 태계의 경우에 주자 행장 집주를 했는 그 내용에 보면 당시 중국의 기록에도 없던 것들이 실려 있어요. 도대체 이 동쪽나라에서 공벽한 안동이라는 산골에 있으면서 그런 자료를 어디에서 수집해다 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현대 그 주자 전기 연구자들이 다 감탄하는 겁니다. 이 태계라는 분이 사실은 혼자 공부가 아니죠. 몇백 명 되는 제자 중에 특히 그 예안이라는 곳 주변에는 수십 명의 그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태계의 학문을 도왔습니다. 자료를 찾아주고 책을 빌려주고 이제 그런 제자들의 협력적인 공부에 의해서 태계가 그 방대한 자료를 모을 수 있었고 또 어떤 제자들 경우에 그 수제자라 하는 월천 조목 선생 경우에는 선생의 이론이 잘못되면 여차 없이 그거를 비판을 하고 또 태계는 그 제자의 비판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겸하게 보면 받아요. 그리고 또 자기가 어떤 글을 쓰면 제자이지만 자네가 한번 읽어주면 내가 안심이 되겠네. 이 글이 내가 좀 자신이 없는데 저는 이제 누구에게든 특히 학자에게는 언제든 자신의 이론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 보거든요. 근데 이제 저만 해도 사실 제 얘기가 틀렸다라고 누가 얘기할 때 그거를 포용하고 흔쾌히 받아들이는 마음이 쉽지 않더라고요. 사실 어쨌든 변명하려 하고 내 얘기가 옳다는 걸 한번 증명해 보이고 싶죠. 근데 상대 얘기 쪽에서 설득력 있는 부분을 찾아보려 하고 그게 옳다면 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이게 진정한 학자의 면모라고 보여져요. 여러분들 7번에 보시면 이 주자행장이라는 책 또 태계가 집조한 게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주자행장을 그래도 중시했지만 특히 이 중국에서는 주자행장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나 주석 작업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태계의 주자행장 집주는 한국에서도 읽혔지만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7번에 보면 이 일본에서는 주자행장 집주를 강조했는데 아사미 게이사이는 이 책을 최소한 제자들에게 4번은 강의한 흔적이 있어요. 기록이. 그리고 그 제자인
와카바야시 교사인은 자기들 학당의 교과목으로 포함시켜 놨죠.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에서 이 주자행장, 퇴계 집주가 발간이 여러 차례 됐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만도 무려 7종류 이상의 판본이 발견이 됩니다. 일본의 성리학이라는 것은 이 조선 성리학의 영향을 받아 했다는 건 그건 자기들도 인정을 해요. 그리고 조선 성리학 중에서도 자기들이 임진란 때에 갖고 간 자료들의 상당수가 퇴계전서하고 퇴계가 주자를 연구한 그 서책들을 많이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의 그 퇴계학의 연구들이 일본 주작 연구에 굉장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뭐 그거도 여러분들이 역사적 사실로 알아두시고 8번에 보면 이황은 당시 수집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자료를 참고하고 고증해서 주의라는 사람의 생애를 재구성했는데 이게 주자행장 집주예요. 그래서 이 윙치찬이라는 분이 있어요. 천룽제가 이 화교 출신의 미국에서 오래 활동한 그런 중국계 학자인데 이분이 주자 연구에는 그 집주 연구, 주자의 어떤 생애 연구엔 1인자거든요. 이분이 뭐라 했나마 이 책이 그 퇴계가 집주한 주자행장 집주가 이황 시대와 그 이후에도 가장 권위 있는 주희 관련 전기 자료이다. 퇴계가 이황이 쓴 글에 따르면 주자행장에서 빠뜨린 것을 보완하기 위해 이 송나라 역사책인 송사나 연보, 황조도학 이런 여러 책을 참고를 했는데 이 윙치찬이라는 사람의 평가는 주자행장 집주는 그 밑에 보세요. 이황의 그 시대, 당대는 물론이고 그 이후 시대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주희 관련 전기 자료다. 그리고 거기에 왕무행하는 그 분의 주자 연보가 출간되기까지는 주희의 전기에 관해서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이황의 자료이다. 이렇게 두었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밑에 보면 이 행장을 보면 주희라는 분의 성품이 보여져요. 최근에 제가 그 서예를 붓글씨를 가지고 그분의 어떤 인품이나 사상을 그 논하는 그런 어떤 그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참 그것도 재밌고 일리 있다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필체를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나온대요. 근데 이제 퇴계라는 분의 글을 보면 굉장히 반듯반듯한 정자 해서체를 그분이 즐겨 썼는데도 좀 글이 뭐냐면 좀 둥글다는 뜻이 그 원만한 어떤 그런 성품이 드러나요. 근데 주자께서도 보면 남긴 그 글이 보면 반듯반듯한 해서체예요. 근데 이 강골이에요. 글 자체가 하면 직필이죠. 여러분들 뒷부분은 잘 안 보이실 건데 앞에 계신 분들은 제가 책에 이 대만 고궁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 그 주자 글씨를 이 책에 복사해가 넣었어요.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보세요. 주의 계사전을 금지인 거거든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주자 글씨로 남아있는 게 가짜도 많고 한데 아마 제일 신뢰할 수 있는 친필이 지금 이 글씨일 거예요. 대만 고궁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고 또 이쪽 방면에 이제 전문가들이 많은 고증을 했을 거니까요. 직필입니다. 굉장히 고다요. 그래서 이분이 이 주자 행장에 보면 드러나는 성품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태계나 이런 분들보다는 남명 선생의 어떤 성격이 훨씬 더 잘 연상이 되더라고요. 이분의 성품에서. 지부상소라고 들어보셨죠? 이 지는 진이다. 간직할 지자고 부는 도끼부자입니다. 이 상소를 올릴 때에 말 그대로 그 표현이 만약에 제 이 글이 마음에 안 든다면 도끼로 제 목을 치소서 하는 어떤 그런 결연한 상소인데, 이 우리나라 오면 실제 도끼 메고 그저 임금이 있는 궁궐까지 가가 이제 시위 비슷하게 했던 분이 있죠. 면함 최익현 선생 같은 분. 근데 그 지부상소에 의해 보면 거의 유래가 이 주자입니다. 주자가 임금께 상소를 올리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 목을 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굉장히 간직한 면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8번에 밑부분에 실제로 이왕이 이해한 주희는 고고하고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었다. 실제로 행장을 통해 그려지는 주희의 모습은 강직함이 두드러지며 온화한 성품의 이황보다는 원칙성과 강직함이 돋보이는 조광조나 그 다음에 남명 선생이나 송시열 이런 분들의 모습이 주자행장에서는 강하게 연상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주자행장의 그 집주를 달면서 주자는 별로 그 종교적인 의식, 제사나 이런 거에 대해 크게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퇴계 선생은 이 주자와 관련했는 그 기록에 제사라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한 부분들이 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교가 중국의 유교보다는 종교적인 성격이 꽤 강하다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퇴계의 사상에는 이 종교적인 성향이 꽤 많이 드러난다라고 하는데, 그게 실제 퇴계가 주자 행장을 집주할 때에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는 뭐 나중에 더 읽어 보시도록 하고, 이 밑에서 구쪽의 밑부분에 한 구절을 소개를 하겠는데요. 퇴계가 이거를 쓸 때에 예를 들면 1180년 주희가 상소를 했는데, 송사에서는 황제가 주희의 상소를 읽어보고 이 구절은 나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라고 하며 매우 화를 냈다고 한다. 그런데 이제 이방자라는 사람이 쓴 주자 연보에는 황제가 별로 기분 거슬리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근데 퇴계가 보니까 두 기록이 다르잖아요, 입장이. 근데 그때의 퇴계가 어떻게 했느냐, 내 생각에는 어느 입장이 옳을 것 같다 이래 하지 않고 이 두 가지 사실을 모두 기록하면서 둘 중에 어느 게 맞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이 판단을 유보한 태도, 이게 학자적인 태도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자신 없는 부분은 그 사실들을 다 제시해 두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아라, 요런 설이 있지만 근데 뭐가 옳은지 나는 잘 모르겠다. 이게 이제 퇴계가 주자 이 행장을 집주하면서 취한 객관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요까지가 행장에 대한 안내이고, 그 다음부터는 행장의 주요 내용을 제가 발췌를 해갖고 좀 소개를 해 두겠습니다. 한번 보시는데 그 단락의 테마를, 제목을 붙였어요. 1번하고 출신 배경과 어릴 적 하거. 이거는요 원래 행장에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독자들이 대략적으로 그 어떤 내용인가 요지를 알라고 단락을 끊고 제목을 붙인 내용입니다. 1번에 보시면 주자라는 사람의 출신 배경, 집안은 어떤 집안이고 어릴 적 뭐를 배웠노, 이런 내용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부친인 주송은, 주송이라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근데 이 아버지 주송의 호가
위자 이거하고 제실할 때 제자가 위제예요. 뒤에도 한번 나오지만 이 위자가 무슨 위자입니까? 다룸가죽 위자입니다. 다룸가죽. 다룸가죽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가죽을 그대로 하면 거치니까 좀 이렇게 다루어 놓은 거죠. 말 그대로 좀 부드럽게 이렇게 해둔 그 가죽이에요. 근데 희한하잖아요. 근데 예쁜들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있어도 이제 중국의 그런 사실에 밝았느냐 하면 선산에 가면 송당박영이라는 어른이 계셨어요. 이분이 조선 초기 선산 쪽의 그 살인파의 아주 큰 학자이죠. 이 송당박영이라는 분은 누구냐 하면 그 여러분들 그 김굉필 선생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원당 김굉필 선생의 제자가 신당 정붕이라는 분이고 그분의 제자가 바로 송당박영입니다. 근데 이 박영이라는 분이 어느 날 이 학생들에게 수업하러 와가 수업은 안 하고 가죽을 한 개씩 나눠줬다. 조그만한 걸 가죽을 그래 두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냐라고 제자들에게 묻는 거죠. 이 꼭 어떤 한방 도 터진 거 비슷한 소리를 그 시대만 해도 좀 했던가 봐요. 석가모니가 설법하러 들어와 갖고 설법은 안 하고 꽃 하나 들고 이렇게 있으니까 모두 멍청이 있는데 저 뒷자리에 가섭이란 제자만 빙그레에 웃더라 하죠. 이제 이심전심 가섭아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이제 선불교의 유래잖아요. 그게 그 비슷하게 가죽을 한 개씩 줬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지 아냐 하니까 노수함이라는 분이 제자분이 선생님 아마 위제 선생의 교훈을 얘기해 주시려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대답을 했대요. 이 위제라는 분이 주자의 아버지 이 위제 주송이거든요. 이분이 왜 자기 후를 위제로 했나? 성격이 급했대요. 보면 아버지도 급하고 제가 보기에 주자도 스스로 자기 성격이 급하고 격하다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거친 가죽을 이 마름질 해갖고 부드럽게 하듯이 자기가 늘 급한 성격을 경계하고 조심해야겠다라는 뜻에서 위제라고 붙인 거예요. 그리고 송당박영도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그리고 그 계열에 있는 분들이 이 제자들도 선생을 닮는지 모르지만 무장기질이 많아요. 그리고 급한 성격도 많고. 그리고 선생이 이제 가죽을 줄 때에 노수함 선생이 이 위제 선생의 그 교훈 아닙니까? 그 말은 급한 성격을 끊임없이 연마하고 다듬어 이 부드러운 것 인품을 연마해 가라. 그런 교훈 아니겠습니까? 그런 답변이죠. 그 말은 그만큼 주자의 아버지의 호가 위제이고 왜 위제로 적었나 라고 하는 것도 그 당시에 조선 초기에 선산에 살던 유림들이 모두 알고 있을 만큼 우리나라 학자들이 중국의 유학에 정통했다는 이야기죠. 자, 주송은 벼슬이 뭐였나 하면 좌선의랑에 임명되었고 상서 이부 원외랑을 지내면서 사관교감을 겸직해 했고 여러 번 증직되어 통의대부에 이르렀다. 여러분들 벼슬의 관직에는 흔히 세 종류가 있죠. 행직이라 해서 가행자. 직접 그 벼슬을 받았고 그걸 했는 게 행직입니다. 증직은 그분이 돌아가신 뒤에 이런저런 일로 실제 하지는 않았지만 명예로 올려주는 직이 증직입니다. 목숨 숫자에가 수직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장수하는 사람에게는 명예로 또 지는 관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선조의 관직을 막 이렇게 막 쓰고 하는데 사실은 수직이나 이런 관직들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행직이냐, 행직 다음에 의미 있는 게 증직이죠. 왜? 후대라도 그분의 업적을 평가해가 이렇게 높여주거나 아니면 그 후손들이 또 영달해가 주는 그런 것도 있죠. 자, 그 뒤에 보시면 모친 유인 축신은 석인에 추징되었고 우리는
이 석인하는 여자의 작첩은 없어요. 우리는 뭐 정부인이다, 정경부인이다, 뭐 그다음에 의인이다 이런 게 있는데 이 석인이라는 것은 석사할 때 클석자입니다. 이 여인에게 이 명예로 주는 그 직첩인데 어머니 유인축 씨는 석인에 추중되었다. 이제 주자가 아들이 관직을 하고 현달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다 증직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본관은 휘주 무원현 영평양 송암리인데 선생은 건염 4년 9월 15일 정오 무렵에 남검주 우계의 부모가 거처하던 집에서 출생했다 해두고 밑에 태계의 집주가 얼마나 자세한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딱 한 개만 실었어요. 밑에 점땡하고 퇴하고 박스 쳤죠. 이건 태계의 집주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 구절에 대가 태계가 뭐라고 줄을 붙였나 하면 휘주는 본관은 휘주라 했는데 휘주는 강동 지역에 속하는데 진나라 때에 이걸 신안이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주희는 흔히 신안주씨, 신안 사람이라 한다. 여기 혹시 주씨 계십니까? 우리나라 주씨도 이 붉을 주자는 주자의 후손이라 해가 신안주씨입니다. 그리고 은행록에서는 대대로 자양산 아래에 살았다 하고 일통지에서는 무원의 위제 증거가 있는데 주희가 태어날 때 우물 속에 자색 기운이 있었다고 하고 연보에서는 영평향을 만안향이라 한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 출생 기록 하나를 가지고 태계가 얼마나 많은 책을 인용하면서 주석을 달았는가 보세요. 태계의 공부량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밑에 남검주 우계의 부모가 거처하던 집이라 하는데 일본인 학자가 밝혀냈어요. 임시로 거처하던 정안도라고 하는 사람의 그 빌려 살던 정안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서 출생을 했다요. 아주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집안의 출신이었던 거죠. 어쨌든 이 주자라는 분이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여기에서는 기억을 하실 게 아버지의 성함은 주송이다. 아버지의 호는 위제이다. 그리고 주자는 휘주, 무원현, 이 신안이라는 지역은 어디냐면 복건성입니다. 여러분들 복건은 요 앞에 대만이라는 섬이 있어요. 대만의 요 바다를 건너가 딱 여기에 있는 섬이 뭐냐? 여기 지역이 복건성입니다. 이 복건성이 중국에서는 옛날에 무슨 지역이라 하냐면 민지역이라 해요. 민지역이라 하는데 지역에 벌레충 들어가는 거는 전부 야만스럽게 이 위에서 중국 본토인들이 볼 때 그래 불렀어요. 이쪽에 그 장강 이남의 지역은 별로 신동찮게 얘기했죠. 근데 이 민지역에서도 민북이 있고 민중이 있고 민남이 있어요. 민남이라는 게 이제 대만 사람은 여기서 가까이 가니까 민남 지역이라 해가 중국 사투리 중에 민남어가 대만어입니다. 대만 사람들 쓰는 그 말이 민남어예요. 그리고 이 민중 지역이 주자의 어떤 본거지들인데 여러분들 그 흔히 많이 듣게 되는 말 중에 염, 락, 관, 민이라고 하는 요 표현이 있어요. 제가 강의할 때 한번 얘기 드렸어요. 송나라 때 신유학의 가장 흥행한 학파 4개입니다. 염은 주영계 할 때 주영계 학파예요. 낙은 낙양입니다. 이정자 학파예요. 관은 관중, 빗장관자가 성서정을 얘기해요. 장횡거의 학파를 관학이라고 합니다. 민은 바로 이때 이민입니다. 민은 민학이라 해가 추자 학파를 민학이라 합니다. 염락, 관, 민 하는 두 표현에서 이 민이라는 지역, 주자의 출생지이고 그게 어디라고요? 앞에 여기에서 설명하는 휘주, 무원현 이 지역 쪽이 민지역이다. 지금으로 하면 북건성 지역입니다. 출생 지역까지 제가 강의를 했고 좀 쉬시다가 일본의 두 번째 처음 배운
공부 내용부터 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 증손자 중에 셋째 증손자 중에 잠이라는 분이 계세요. 주잠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 전하는 말에 의하면 당시 남송이 원나라 몽골에 의해 멸망하고 백기를 따라 그 나주에 오셨다요, 이분이. 그래갖고 우리나라 신안주시의 시조가 됐다는데, 여러분들 시조들도 중국계가 많죠. 우리 모든 성의 시조의 40%가 중국계입니다. 근데 그 중에는 사실 고증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집안도 참 복잡해서 여러분들 안동 문화와 관련해서 삼태사라고 있습니다. 안동 김씨, 안동 권씨, 안동 장씨가 견훤과 왕건이 싸울 때 왕건을 도와서 이 견훤군을 퇴치해서 안동의 그 토호 세력으로 태사직을 받은 삼태사라이가 이 안동 문화에 의해 보면 풀이 분들이죠. 근데 그 태사묘에 가면 안동 권씨 화수회, 안동 김씨 화수회 이렇게 있는데 장씨는 어디냐면 장씨 안동 화수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왜요? 동과 길이 갈등이 있는 거야. 정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태사 경우에도 인동장씨들은 노포라고 이렇게 갈대밭이라고 이제 그 사서에 나오는데 그 전쟁터 갈대밭이 자기들 사는 구미 옥산 그 인동 부근이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안동장씨들은 뭐라 하냐면 안동 쪽에 또 지명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역사적으로 들이대면 그거 왜 구증을 하겠어요? 근데 그걸 법적인 소송까지 하고만 난리던 경우가 많은 거예요. 문중마다. 그래서 이 주잠이라는 분도 우리나라에 온 주자의 증손이라는데 야 이것도 제 속 생각으로 꾸며낸 얘기 아닐까? 중국인들은 어떻게 여길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바이두라가 우리 다음이나 네이버처럼 그 포털 검색 사이트예요. 바이두에 들어가가 주잠이라는 분을 제가 쳤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한국 주시의 시조다. 그리고 그 밑에 요 얘기까지 나와요. 백길로 나주에 도착했다. 아 중국인들도 이 사실을 어쨌든 자기들 기록에 있지는 않을 건데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씨라는 거는요 어떤 누구의 후손 중시조나 조선조의 어떤 현달한 분의 후손이란 정도는 그건 증빙 어느 정도 신뢰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최초 족보가 한 5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가전으로 구전으로 되든 가전 전승되든 믿거나 말거나 비슷한데 쉽게 얘기하면 조상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조상으로 인해가 자기 자부심을 갖고 내적으로 자기 삶을 더 치열하게 열심히 살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거는 그건 좋죠. 그렇지만 나는 행실은 안 따른데 노상 조상 얘기하고 특히 다른 문중하고 이렇게 갈등을 빚는 과정에 그거는 조상으로 봐도 좋지 않고 후손으로 봐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이 경남 진주를 대표하는 유림에 의해 보면 리더분들인데 조금 시대에 맞게 이 선조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어떤 가문의 현상도 또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현대에 맞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밑에 보시면 스승에 나아가 효경을 배웠는데 저는요 옛 어른들의 문집이나 이런 기록을 보면 글을 발표할 때 중시회가 보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어른이 어릴 때에 무슨 책을 먼저 보셨고 어떤 책으로부터 감화를 제일 많이 받았나 이걸 주목해봐요. 태계의 은행록에 보면 어릴 때에 숙부인 송제 이후 선생으로부터 논어를 배웠다는 게 나와요. 그러면서 논어를 배우면서 이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 마땅한 도리가 이 아니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숙부가 놀랬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근데 이 이라는 거는 논어 원문에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이거는 논어를 풀이하는 주자의 사서집주에 나와요. 이 주자가 이와 기라는 개념을 가지고 마땅한 도리를 풀었는데 태계의 평생을 지배한 사상의 근간 중에 하나가 이거든요. 이 어릴 때 그게 있는 거라. 그리고 이번에 월천조목이라는 그 태계 선생 그 수제자라 여기는 분이 1524년에 태어나셨어요. 그 올해가 탄생 500주년이에요. 그러니까 9월에 이달 20며칠에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월천 선생 탄신 50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열려요. 제가 기조 강의를 맨 한마디 하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첫머리 뭘 소개하냐 하면 월천의 연보에 보면 월천이 어릴 때에 제일 먼저 언급되는 그 기록이 5세 때에 할아버지 품 안에서 대학을 배웠다 해요. 근데 월천의 생애에 있어서 대학이라는 책이 굉장히 중시됩니다. 여러분들 남명조식 쪽에 연구하는 분들 많죠. 남명조식 평생에 그분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책 중에 또 이분이 가장 많이 강조했던 책 중에 하나가 대학입니다. 이 연계성을 한번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학회 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월천이라는 분은 합천 군수도 하셨고 그 다음에 그분의 스승이 태계 외에 합천 출신으로 나중에 그 7원에서 살게 되는 그 신제 그 주세붕 선생이 메나 월천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월천은 태계 제자 중에는 이 경남 유림과의 어떤 그런 그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남명의 영향도 저는 일정인 부분 받았다라고 보거든요. 이 대학과 남명, 월천 어떤 공통성이 있겠나. 그리고 이 주자라는 분은 여기에 여러분들 보시면 어떤 책이 제일 먼저 나오냐면 스승의 나아가 뭘 배웠어요? 효경을 배웠는데 한번 본 후에 책을 덮어놓고 그 위에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썼다. 주자 어류에 주자 마루스 이런 게 나와요. 도가 뭐고 뭐 천도니 뭐니 그런 엄청난 그런 도가 아니고 내가 주목하는 도는 단지 무엇이다. 매일매일 사용하는 당연한 그런 이치.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효제의 도리, 인간의 도리, 이게 바로 내가 얘기하는 도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하고 제일 먼저 스승에 나아가 효경을 배웠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삶의 배경이 대부분 일치하죠. 이 주자가 가장 고민했던 거는 우주의 도리, 원리가 아니고 뭐라고요? 인간의 도리,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주자의 고민하는 부분이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 아이들과 함께 모래 위에 놀게 되었는데 손가락으로 모래에 그림을 그렸는데 보았더니 팔괘였다. 이 주자가 주역 공부를 또 나중까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역본이라는 책을 내기도 하셨죠. 여러분들도 선조나 여러분들이 존속에서 공부하는 어른들이 계시면 그분이 어릴 때 제일 먼저 무슨 책을 감명 깊게 읽었던가 이걸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의 사상을 짐작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초기 관직 생활에 보면
18세 때에 진사시험에 급제하고 동안의 주부가 되어가 쭉 했다 하는데 거기 가운데 보면 직책이 학정을 겸한 것이어서 고을의 우수한 인재를 뽑아 학생의 숫자를 채웠고 명사들을 찾아 사표로 삼게 했고 자신도 날마다 그들과 더불어 성현의 수기치인의 도를 강설했다. 마을에 원님으로 있었지만 학정을 겸했다는 건 뭐예요? 가르치는 업무를 겸해서 한 거예요. 이건 주자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그 유학자 출신의 관료들도 거의 대부분이 관직에 나아가면 여가가 있을 때에 학정을 겸하게 되는 겁니다. 뒷부분에 여러분들 보시면 봉사직이라는 말이 있어요. 소홍 28년에는 봉사직을 청해 담주의 남학묘를 감독했다. 주자 평생의 관직 생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가 봉사직입니다. 이 봉사직은 뭐냐면 밭들봉의 제사사자죠. 뭐겠어요? 명예직입니다. 우리 흔히 많이 나오는 거 여러분들 선조 중에도 관직 중에 능참봉, 참봉하는 게 있어요. 능참봉. 무슨 능에? 능직이죠. 왜 보면. 근데 그게 구품직이에요. 제일 이제 아래직인데, 그럼 명예직이에요. 그것도. 근데 이제 추자께서 명예직인 이 봉사직을 스스로 청하기도 하고 아주 오래 관직 생활을 했는데 그 봉사직을 했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있었다. 제자를 가르치고 공부할 시간이 있었다. 근데 그 봉사직은 흔히 큰 산에는 도교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교사원 관리직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국에는 동서남북에 산이 있죠. 동학은 태학이고 태산이고 서학은 화산이고 이런 식으로 추자가 있던 그 고을 바로 밑에 뭐가 있었냐면 그 고을 위에 남학이라는 형산이 있었어요. 그 형산에 남학묘를 관리하는 봉사직을 맡았고 이듬해 조정으로 들어오라는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실제 조정이나 외직에서 실제 직책으로 추자가 관직을 행한 건 그 몇 년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밑에 인용문을 한번 보시면 이게 뭐냐 하면 마침 직언을 구한다 하는 조칙이 내려와 봉사를 올렸다 해요. 여러분들이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임금이 바뀌거나 임금이 자기가 한번 정치를 잘해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는 신하들에게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한번 상소로 올려봐라 해가 신하들이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제 그 글에서 이분이 했던 얘기가 그 밑에 나오는 장글씨예요. 오늘날의 계책은 오직 정사를 닦고 오랑캐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지도를 그리면서 이 시대가 어떤 시기인가. 진짜 중요한 거는 북쪽 오랑캐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책이 제때 정해지지 않는 것은 강화론이 인심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중국에도 여전히 싸웠어요. 두 파가 치열하게 싸우는데 금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무조건 싸워야 된다라는 쪽이 있고 한쪽은 아니다. 싸워봤자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치면 백성들도 그 참 위태롭고 한데 그러지 말고 살살 달래갖고 우리가 외교적으로 해가 국가의 안정을 취하자 하는 게 강화론입니다.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강화론이 있고 그 다음에 전쟁론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월천 조목 선생 같으면 이 강화론을 극력 반대하는 쪽에 있었고 이 여러분들이 계신 이 고장 출신의 그 북인 정권에 내암 선생하고 이분들도 전부에 보면 그 강화론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서해 유성룡 선생하고 이쪽은 강화론이었거든요. 그 월천 선생하고 서해 같은 경우는 다 같은 퇴계 제자이지만 이 외교적인 이 문제를 두고 심각한 갈등을 벌였습니다. 근데 사실 월천 조목이 서해를 미워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오히려 내암하고 가까워서 막 그렇게 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조목이 원칙론자입니다. 추자학자입니다. 그래서 추자학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그 입장이 자기의 기준이 된 거예요. 여기에 나오잖아요. 강화론이 인심을 미혹하고 있다. 금나라 오랑캐들은 우리와는 불구대천의 원수이니 강화를 할 수 없는 것은 의리로 봐도 분명합니다. 의리상 옳지 않음을 알면서도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이익만 있고 해로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으로 이른바 강화는 백해무익한 것인데 왜 굳이 고심하면서 그 일을 하시려 합니까? 이 주자의 입장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관직 임명을 받고 또 거듭된 사퇴를 하고 해요. 거기에 남학묘 사록관을 청하고 그 뭐죠? 명예직을 청하고 귀양했다.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그 다음 문단에 얼마 후 모친상을 당했다. 건도 6년에 다시 부름을 받았으나 어머니의 상기를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퇴했고 건도 7년에는 이미 상을 면하고 다시 부름을 받았지만 요 얘기 보세요. 녹봉을 받아도 봉양할 어른이 계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퇴했다. 옛날에 그 관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녹봉을 받아 부모 봉양하기 때문에 뭐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 이때에 주자가 관직을 사양하면서 저는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셔가 모실 부모도 안 계십니다. 녹봉 굳이 받아 모실 부모도 안 계신데 관직 못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에서는 품계를 높여 이 봉사직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 뒷부분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매나 문단 건너뛰어가 주자가 이 현장에 나가 주로 했던 그 행적을 하는데 여러 차례 고을의 학교에 나아가서 선비들을 모아놓고 그들과 더불어 강론을 했다. 그 이제 고을 수령으로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하나가 공부고 학문 연찬이었죠. 백록동 서원의 예터를 찾아보고는 이 백록동 서원이라는 게 주자가 복원하는 그 유명한 서원이고 우리나라 서원의 모든 학교들이 주자가 만든 백록동 서원의 학교를 본떠가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백록동 서원 얘기만 나오면 부끄러운 옛날 일이 생각나요. 제가 박사과정 금방 들어가갖고 책을 하나 번역을 했어요. 선배하고. 그 뭔 번역을 했나마 The Development of Neo Confucianism 하는 건데 신유학의 발달하는 그런 책인데 이 책을 번역을 그 선배하고 제하고 하면서 제가 뒷부분하고 선배가 부분에 있어요. 그 선배가 번역한 부분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 백록동 서원이 유래가 나왔어요. 그 선배가 이제 영문을 보고 흰 사슴을 팔아갖고 이 세상에 나가기 싫어하는 그런 은자가 살고 있어서 그 사람이 자기가 기르던 흰 사슴을 팔아갖고 필요한 물건을 사와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백록동 서원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선배가 번역을 했지만 우리가 번역한 내용을 서로 스위치해가 같이 검토했기 때문에 제 책임도 있거든요. 오역이야. 잘못됐어. 그게 이제 영어만 보면 그렇게도 읽힐 수 있는데 원래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은자가 세상하고 이렇게 교류하기 싫으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자기 집에 기르던 흰 사슴에다가 망태를 이렇게 둘러매게 하고 거기에다 돈을 넣고 필요한 물품을 거기에 적어가 묻는 거예요. 그럼 사슴 교육을 해가 사슴이 시장에 가요. 우리 시장을 한 바퀴 돌면 상인들이 그 물품 적은 종이를 꺼내보고 자기 집에 그게 있으면 필요한 만큼 돈 내고 물품 넣고 그래서 사슴이 장봐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사슴 팔아가 산 거로 이렇게 잘못 번역했던 거지. 공부가 깊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만 갖고 하다 보면 이제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그 백록동 서원이 주자로 인해서 복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록동 서원의 옛 터전을 찾아보고 옛 모습으로 복원할 것을 국가에 요구를 하고 또 임금의 명으로 서원에 편액을 내려달라. 이 서원에 편액을 내려달라. 딱 누구의 행위입니까? 태계 이황의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소수서원 이전에 우리나라 그 풍기 유명한 최초의 우리나라의 그 서원이라 해가 주세봉 선생이 백운동 서원을 세웠죠. 그 백운동 서원의 터전에 가서 이 태계 선생이 임금에게 그 상소를 해갖고 서원의 편액을 내려달라 해서 요즘 말로 하면 국가가 공인한 사액서원의 시효가 그 백운동 서원에서 시작됐죠. 그 백운동을 소수로 바꿔서 소수서원이 그래 된 거잖아요. 중국의 그 유래가 이게 주자인 거예요. 이 백운동 서원을 찾아가고 그거를 복원하기를 요구하고 임금의 명으로 편액을 내려주고 고종의 어서석경 판본과 구경주소 이래 나와요. 어서석경이 뭐냐면 이때만 해도 종행이가 귀하고 또 경전에 대한 여러 판본이 돌다 보니까 같은 쉽게 얘기하면 대학을 애운다 해도 그게 막 뒤죽박죽 서로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서는 이때 어는 임금을 황제를 뜻합니다. 황제가 공인한 석경 돌판에 쓴 경전이죠. 요즘으로 하면 사서삼경에 대한 공식 텍스트본이죠. 그거를 내려주십시오. 주자가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휴일마다 한 번씩 이곳에 이르러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의 궁금증과 질문에 대해 자상하게 가르쳐 주었다. 서원에서 물러나면 학생들과 함께 자연의 경치를 즐기고 산책하다가 날이 저물면 돌아왔다. 그리고 자기 마을 출신의 그 어떤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그 길을 찾아갔고 그 인물됨을 드러내고 이렇게 부지런히 목민관의 임무에 충실했다 했는데 바로 주자의 이 모습이 조선조 사대부 즉 조선조 선비 출신의 관료들이 지방간으로 나가면 담고자 했던 흉내냈던 그 모습이죠. 밑에 백성들을 위해 상소를 올림. 이 책에 보면 주자행장에 보면 상소문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상소문에 보면 여기에 그 강의로 오늘 또 들어와 계신 박경택 스님이 한번 저한테 지인이 보냈다 하면서 그 연꽃 사진 아름다운 걸 몇 장을 보내셨더라고요. 그 너무 제가 참 감사해서 그 사진이 참 예쁘더라고요. 저도 지인들에게 또 보내기도 하고 마침 그때 그 주자행장 책 나왔다고 출판사에서 몇 권을 작은 책 한 권을 제가 보내드리기도 하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책을 보시고 질문을 보내왔어요. 교수님 그 질문이 있다 하면서 하셨는데 제가 그거는 마침 이 강의를 하니까 강의에 가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 어떤 질문이냐 하면 이 주자의 상소문에 보면 주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 차, 주차 이런 상소의 그 내용에 용어가 나오는데 차자, 주차, 차문, 방자, 녹자 이게 다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걸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 질문 앞에 우선 상소라 할 때하고 주차라 할 때하고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흔히 옛날에 보면 소차라는 표현을 써요. 상소할 때 소하고 주차할 때 차를 붙여가. 그거는 임금께 올리는 어떤 그런 진정의 뜻으로 올리는 글의 형식을 소와 차라 하는데 이걸 이제 뭉뚱그리기도 하지만 구분을 해요. 구분을 하면 상소보다 이제 차문은 그 뭐랄까 서식이 간단하고 별다른 큰 형식이 없이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걸 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 소는 여러분들 보시면 자기의 관직을 사양하는 그런
예를 들어 남명 선생의 유명한 현감 사직소 같은 것도 그 차가 아니고 소로 올립니다. 을묘사직소, 단성 현감 사직소 같은 것들은 차보다는 소이죠. 근데 태계 선생의 성악십도 같은 것들, 우린 지금 훨씬 더 중요하다 여겨지지만 결국은 그건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피력한다. 차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비슷한 게 또 뭐가 있냐면 표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표하고 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외교 문서에 또 많이 쓰이는데 이 표전할 때 표가 붙으면 조금 더 이제 마음에 품은 생각을 임금에게 올린다 할 때 이게 표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출사표, 제갈공명의 출사표, 그 다음에 논불골표, 이런 건 표의 이름을 갖고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표, 소, 차, 이게 임금에게, 황제에게 올리는 어떤 신하의 그런 생각들의 글을 이야기하는데, 차라 할 때 주차는 주는 아랜다, 차를 아랜다는 뜻이고, 차문은 차의 문장이라는 뜻이고, 의에 보면 차자 할 때는 차 뒤에다 아들 자자 붙이는 건 의미 없는 전미사예요. 그냥 차문, 차자, 주차, 이게 요거는 다 같은 뜻이죠. 그리고 녹자라는 것은 기록할 녹자 해갖고 이제 아들 자자인데, 기록해서 올리는 글이다. 자는 매나 전미사예요. 이것도 딴 뜻은 없고 그냥 차문을 뜻하는 그런 용어로 대용해가 많이 썼죠. 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방이라는 의미가 이제 공식 기록을 의미하는 글이고, 그 자는 뒤에 붙는 거는 의미 없는 그 전미사인 거예요. 이 방이든 녹이든 차이든 그래도 상소문보다는 가벼운 형식으로 임금에게 올리는 그런 글인데, 오히려 상소보다는 격식성이 약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좀 더 자유롭게 하는 특징이 있었다. 이 정도로 아시면 상식 정도는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상소를 올리는데, 거기에 6번에 백성들을 위해 상소를 올림매가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제가 쭉 썼어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는데, 주로 그 세금이 과하다, 그 좀 탕감해 달라. 그리고 백성들이 굶는 사람이 많은데 백성을 구제하는 게 그게 정치의 근본이다. 그리고 군대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군대 얘기를 하면서 이 군사를 동원할 때 병적을 상세히 그 조사해 갖고 이유 없이 군대 안 가려는 그 사람들은 세금을 내게 해 갖고 군량매를 확충하든지, 하여튼 이 부분에 민병을 훈련을 잘 시켜 갖고 변방을 튼실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10번에 무진년의 효종에게 올린 봉사문회가, 이것도 상소문이죠.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번에 입주하려 상경하는 길에는 중도에서 길을 막고 정심성의는 황제가 듣기 싫어하는 말이니 말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이가 있었다. 정심성의는 어디에 나와요? 대학에 나옵니다. 대학에 나오는 마음 바로이 하고 뜻을 성실히 하라. 이거 임금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얘기다. 그 얘기는 하지 마라 라고 충고하는 이가 있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내 평생 배운 것이라고는 이 네 글자밖에 없다. 어찌 임금을 얼굴을 맞대면서 임금을 속일 수 있나 라고 했다. 아주 그 강직한 성품을 보입니다. 관직에서 이제 은퇴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작고함, 거기에 보면 이런저런 그 유래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자주 들어보실 거예요. 경원 6년 1200년 70세 3월 갑자일에 정침에서 돌아가셨다. 제가 우리나라 그 유학자들 생애를 한 33분을 어떤 필요가 있어 정리해 보았더니 모두 정침에서 돌아가셨다 해요. 딴 이유로 밖에 가가 돌아가신 경우가 아니면 전부 돌아가신 게 정침이에요. 근데 공간학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이 정침하는 표현이 사실 잘 없어요.
이 중국 건축에서 정침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물어보고 알아보았더니 정침에서 큰 제사도 지내고 하는데 정침이 보통 어딥니까 했더니 대부분 안동 쪽에서는 이 그 정침을 대청마루를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쪽 몇 분은 또 사랑채로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혹시 진주 쪽에서는 경남에서는 정침 개념을 어떻게 쓰는지 뭐 혹시 대청마루로 여기도 대청마루.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정침에서 돌아가셨다 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어른들이 그 돌아가실 때는 반듯하게 해갖고 이 정침에서 의식을 치르는 경우도 많고 그게 아니라 해도 주자 이 사례를 봐서 정침에서 돌아가셨다. 집에서 돌아가시면 다 정침에서 돌아가셨다고 그 표현을 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학문적 탄압과 복권 16번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한번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생이 도성을 떠난 뒤로 한탁주 권세는 날이 갈수록 성해졌다. 비루하고 간사자들이 그 뜻에 영합해 진정한 학문을 거짓이라 하고 그 이제 주자학을 위학이라고 한때 해서 탄압을 한 적이 있어요. 거짓 위자가 위학이라 하고 또 도학이라는 걸 비꼬노트로 저끼리 그게 진정한 도의 학문이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 탄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탄압을 받게 되자 지금 시대도 그렇지만 제자들의 그 반응을 한번 보세요. 그 뒷부분에 쭉 여러분들이 보시면 선생을 따랐던 선비들 가운데서도 특히 세속적 명예를 돌보지 않는 이들은 차라리 이 세상 참 살기 그타이고 깊은 산 골짜기에 자신의 몸을 은둔하고 숨기는 경우도 있지만 아첨자라고 나약한 자들은 다른 스승에게 배웠다고 하며 명호까지 바꾸고 선생의 집 문 앞을 지나가면서도 들어가지도 않았다. 심한 경우에 심지어 의관까지 바꾸고 시정잡배와 어울리며 선생과는 같은 무리가 아니라는 표시를 하기까지 했다. 이 선생이 살아계실 때 이런 탄압과 심지어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이런 무시까지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문단을 곧 띄어가 계희 3년에 이 선생을 탄압하던 한탁주가 처형되고 흉악한 무리와 간사한 도당은 뿌리채 뽑혀 도륙되고 가정원년 1208년에 선생에게 시호를 내렸는데 그 시호가 우린 보통 두자잖아요. 이 글을 문자라는 한자를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자를 문공 또는 주자를 붙여가 준공이라고 하는 게 이 시호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정에서는 명당의 때에 베푸는 은전으로 통일대부를 추중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생애고 그 뒤부터는 학문을 이야기해요. 선생의 아버지인 위제 선생은 아까 얘기했죠. 위제의 의미를 중국 고유한 학문 전통을 이어받았는데 하락의 학문을 배웠다. 하락은 뭐라 했어요? 염락 관민할 때 정시 형제 정명도 정의천의 학문 계열에 있죠. 자, 요 계보도 여러분들에게 한 2번 정도 제가 강의를 했어요. 중국에서 북송시대가 있고 남송시대가 있는데 주희라는 인물은 남송의 인물이라 했죠. 주희가 자기 학문을 북송 때의 여러 학자들의 학문을 종합을 해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5 선생님을 북송오자라 한다. 근데 그 북송오자에서 주영계, 소강절, 장횡거, 정명도, 정이천 이 5분이 주자학에 많은 영향을 끼친 북송오자인데 이 중에서도 정이천이라는 분의 학문이 가장 많은 영향을 줬다. 이 선으로 가면 정이천의 제자가
양귀산이라는 분이고, 양귀산이라는 분의 제자가 나예장이라는 분이고, 나예장이라는 분의 제자가 이연평이라는 분이고, 이연평이라는 분의 제자가 바로 주희. 그래, 이 계보에 있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낙양 출신이니까 낙학의 영향, 하락 학문의 영향을 받죠. 그러면서 주희는, 아버지는 이연평과 친구가 아닙니다. 같이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선생들도 이 선생과 비슷한 계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이지만 이분의 위치를 존중해가, 우리가 흔히 주자를 다른 말로 하면 정의천할 때 정자 따고 주의할 때 주자를 따서 정주하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계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친구 세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자기 친구들에게 배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소개로 누구에게? 이연평에게 가죠. 추자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선생을 한 분을 꼽으라면 바로 이연평 선생. 이 태계도 이 이연평 선생과 추자 관계를 중시해서 우리나라의 성리학자들, 학자들이 존중한 책 중에 하나가 연평단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연평 선생의 문화에서 답하고 묻고 답했던 그런 글이라 해봐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면 연평이 나옵니다. 연평 이선생, 이름은 이동이고 호가 연평이에요. 연평 이선생은 예장 나선생 나종원에게 배웠고, 나선생은 귀산 양선생 양씨에게 배웠고, 거꾸로 가잖아요. 방금 얘기가. 그죠? 주희는 연평에게, 연평은 예장에게, 예장은 귀산에게 배웠고, 귀산은 정이천에게 배웠다. 그리고 연평은 아버지, 주자의 아버지 위제의 동문이자 친구였다. 그리고 그 문화에서 중시한 공부가 뭐냐? 19번의 지경 공부입니다. 경의 공부입니다. 이게 전부 주자에게 핵심이면서도 또 무엇의 핵심이죠? 퇴계학과 우리나라 성리학자들의 핵심이기도 한 내용이죠. 그건 읽어보시고, 평상시에 행동해서 21번에 보면 우리나라 학자들이 얼마나 추자학을 존중하고 그걸 닮으려고 했느냐 하면, 선생의 행동을 이야기하면서 행동 거지는 부드럽고 공손했고 앉아있을 때 단정하고 고든 자세를 지녔다. 평상시 거처할 때는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 거기 심의를 입고 복건을 쓰고 박리를 신고 가묘에 가서 조상들에게 절했다. 이게 나와요. 여러분들 그 발표 자료에 제일 끝부분에 보시면 주자와 태계의 초상화를 제가 실어뒀습니다. 찾으셨어요? 예. 거기에 보시면 주자의 초상에서 쓰고 있는 모자가 그게 복건입니다. 입고 있는 옷이 시미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유학자들의 공식 복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유학자들이 공부하면서 대구권 성리학자들 공부 모임의 기록을 보면 이 옷과 모자를 만들어 입고 썼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근데 태계 초상화에 나오는 이 복장, 요것도 쓰고 있는 모자가 이게 복건입니다. 입고 있는 옷은 더 유사하죠. 이게 시미입니다. 이 유래가 다 주자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위에 보면 퇴계 이황의 복장, 김성일이 남긴 퇴계 선생 은행록에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 있는데, 제자 김취려가 복건과 시미를 만들어 보내자 이황은 복건은 승려가 쓰는 두건 같아 쓰기에 편치 못한 듯하다 하고, 옷 시미만 입고 모자는 이걸 안 쓰고 뭐를 썼어요? 5,000원짜리에
율곡이 쓰고 있는 삐죽삐죽한 삭간, 그게 정자관입니다. 정자관은 이 정희철이 쓰는 모자라이가 정자관, 그거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태계가 쓰지 않았다는 거를 2,000원짜리 있는 그 지폐에 있는 초상에서는 잘못 고정해가 화가를 그린 거죠. 이 태계의 초상은 이게 아니고 모자는 옷은 맞고 모자는 뭘요? 정자관을 써야 맞는 거죠. 근데 어쨌든 조선 유학자들의 이런 복장의 모델도 추자였다는 거. 이 추자의 초상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 23번 성리사상 연구와 도학선양으로 찾아보세요. 추자, 정자, 장자, 소자의 저술은 공자, 맹자의 도통을 계승한 것인데 이게 밝게 드러나지 못해 선생 주희가 그걸 모으고 분명하게 밝힌 다음에야 사상이 세상에 성인되었다. 이때 주자, 정자, 장자, 소자 이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다사입니다. 그러니까 추자라는 분은 이 5분의 사상과 이쪽으로 4분의 사상을 존중하고 선양하고 계승했다. 요거는 꼭 기억을 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24번에 강학 방법과 학문적 우월함에 보면 사설을 말하면서 추자가 무슨 책을 제일 먼저 강조했어요? 대학을 먼저 배우지 않으면 강령을 파악하지 못하므로 논어 맹자의 정미한 뜻을 이해할 수 없고 이랬어요. 이 사서 공부의 제일 첫머리에 대학 먼저 공부해라 라고 두었죠. 즉 앞서 월천조목하고 그 다음에 남명조식 선생 같은 경우도 독서록에서 대학을 강조한 그 근원이 그것도 추자에 있다 할 수 있죠. 책을 읽을 때는 또한 반드시 글자의 의미와 뜻을 분명히 했고 장구를 바르게 이해했고 문장을 음미하고 그 의미를 탐구했다. 두고 유언 부분에 보세요. 25쪽에 유언이 나옵니다. 선생은 병이 위독해지자 손수 유서를 써서 아들과 문인 범면덕 황간에게 맡겼는데 특히 부지런히 공부에 힘쓸 것과 아울러 남겨놓은 자신의 서책을 수정해 줄 것을 부탁했다. 착시 현상이 들 만큼 우리나라의 유학자들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대산 이상정이라는 분이 계세요. 한산이신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마지막으로 선생님 한 말씀 할 게 있다. 제자들이 굉장히 엄청 큰 기대를 하고 갔죠. 왜요? 마지막 말씀은 뭔가 참 대단히 진리를 전해줄 거라고. 근데 그 선생의 마지막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부에 학업에 더욱 힘쓰기를 바란다. 이 말씀하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우리 유학은 왜 보면 일상의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이다. 그게 추자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유서라는 게 제자들 불러 모아놓고 뭐라 했죠?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공부에 힘써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남겨놓은 내 서책을 수정해달라. 이 비슷한 모습이 태계가 그랬죠. 빌린 책을 돌려주라. 내가 누구누구에게 답신을 보내야 되는데 그 못한 게 있다. 그리고 구술로 또 이렇게 받아 적으라 해가 또 보낸 것도 있고. 우리나라 유학자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추자학을 공부했고 자신의 삶들을 추자처럼 살고자 했던가를 이 추자 행장을 읽어보면 거기서 우리가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통의 계승이라고 하는 건데 이 추자 학파에서는 이 도통관이 나와요. 도에도 계보가 계통이 있다는 거죠. 학문에도 진리에도 계통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들은 공자 맹자로 이어오던 그 학문이
그 전통이 무려 한 1000년 정도 끊어졌다가 주자 송대에 와서 주자를 비롯한 그런 북송호자 이런 분들이 다시 계승했고 주자가 그거를 세계화했다라고 믿어요. 근데 예를 들어 태계나 율곡 같은 분의 제자들은 그게 다시 끊어져가 중국조차 제대로 이 양명학이 유행하고 해서 안 되던 게 우리나라에 건너와가 태계 율곡 이분들이 다시 도를 계승했다. 이런 시각이 도통입니다. 근데 이 도통은 자기 학문에 대한 자부심과 또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계기는 되지만 어떻게 보면 대단한 편협성이고 배타적인 학문 기류가 있어요. 우리 계보에 안 들어오면 그건 전부 사입이라고 이단이라고 보는 그런 단점도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도통 시각이 주자학단에 있죠. 한번 보세요. 공자 이후로는 정자와 자세가 희미한 도를 계승했고 맹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온전히 드러났는데 맹자 이후로는 이게 끊겨버려요. 그래서 주자는 이 주돈입니다. 정자, 장자, 장횡거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도의 전통을 계승했는데 이것이 우리 선생 주희에 이르러서 비로소 뚜렷하게 드러났다. 대체로 1000년간이나 공자 맹자를 따르는 학도들이 이 도를 미루어 밝혔으나 이 도를 제대로 못 전해졌는데 우리 선생님이 이거를 계승했다. 이 시각이 주자행장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뒷부분에 이제 주희유목이라는 부분은 사실 열몇 장 책에 제가 전문을 다 14장을 소개했는데 여러분들 그 발표집에는 분량 때문에 4장만 거기에 첫 부분하고 마지막 부분만 사진을 수록해 두었어요. 그래도 이 주자 글씨가 어떤 건가 한번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게 좀 참고는 안 되겠나 해서 수록했으니까 보시기 바라고, 마지막에 주희화상에서 그 주희의 초상화는 여러 종류의 주희 초상화가 있지만 이게 현존하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그 문공선생상입니다. 그 명나라 때 만들어졌는데 여러 고전을 인용해가 주희의 모습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오른쪽 이 뺨 위에 희미하지만 점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주희가 태어날 때에 얼굴에 점이 북두책성 모양으로 7개가 찍혀 있다 했는데 그 점까지 거기에 초상에 묘사했을 만큼 화가가 여러 고전을 경전을 읽고 주희의 그 모습을 추정해갖고 사실에 가깝게 그리려고 했는 그런 초상이라요. 이것도 주희의 실제 모습이 어땠을까, 복장이 어땠을까 궁금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라고 수록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책 한 권 분량을 나름으로 배경 설명도 하고 주요 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 하다 보니까 마음이 바빴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도 저력 있게 잘 들어주셔서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해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